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절 질환 관련된 의학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우 원장입니다. 저는 연세산돌병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네. 여러분들께 매달 2번씩 척추 관절 정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몇 가지 정해봤는데, 이 신경병증성 통증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리즈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어떤 거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주제 때 하지불안증이라는 걸 한번 다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또 디스크 질환들, 척수병증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순서로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기초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서 오늘 내용은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제목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팔다리, 손발이 화끈화끈 저리고 아픈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끈화끈, 저리고 시리고 이런 이상감각을 동반하는 통증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팔다리, 손발까지 모두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디든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 다 생길 수 있는 거고, 아마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이고, 척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가 조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였어요. 키워드. 지난번에 하지불안증 때도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한번 보셨잖아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거는 이상감각을 많이 동반해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통증의 어떤 캐릭터가 어떠냐면은 저리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아주 막 심한 경우에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굉장히 환자들한테 많이 듣는 신경병증성의 아주 중증, 아주 심한 통증일 때 표현이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발에 손이 되었든 발이 되었든 다리가 되었든 팔이 되었든요. 아무튼 불이 붙는 것 같은데 그 불이 붙는 부위가 차가운 얼음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정말 듣기만 해도 야, 얼마나 이렇게 심한 통증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실까라고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정도로 신경병증성 통증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낮으로 괴롭히고 또 야간 통증도 굉장히 심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돼요. 대부분 수면 장애와 그리고 또 우울증과 같이 이런 무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이고,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신경병증성 통증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neuropathic pain이라고 하죠. 신경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학 용어로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체성 감각계, 소마토센서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감각을 느끼는, 우리 몸에 온몸에 분포되어져 있는 이 감각계에 침범해서 손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염증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통증이에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보면은
한 6.9에서 10% 정도의 환자가 이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굉장히 괴롭게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암 환자라든지 또 우리 척추 질환의 만성 요통 환자, 허리가 계속 아픈 만성 척추 질환 환자죠. 이 3분의 1, 3명 중 1명이 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작게든 심하게든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의미가 높은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약회사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이 의료 수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 갖고 상당히 많은 약물들을 또 처방하고 있어요. 처방하고 있고, 또 이 약물 처방과 더불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유사 약품들이 많이 또 처방이 되면서 약물 의존도와도 연결되어지는 것이 또 바로 이 신경병증성 통증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조원 여님이 이 병은 장애 진단이 안 나오나요? 라고 했는데, 이 병 자체가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척추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약물 관련된 거, 암과 관련된 거, 손상과 관련된 것들도 있어서 이 통증만 가지고는 우리가 장애 진단이 나가지는 않는데, 통증과 동반된 질환들에 의해서는 장애 진단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복합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병이고 난치성 병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돼서 장애 진단이 나가거나 우리가 따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병명 자체는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의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두통 이런 것처럼, 요통 이런 것처럼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파헤쳐 나가면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통증이라는 게 어떻게 전달되고 조절되는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성요통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척추질환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그 양상과 기전이 다양해요. 그래서 진단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바로 치매성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증이 바로 치매성 통증이에요. 뭔가 이런 통각을 느끼는 수용체, 우리가 감각 센서에 문제를 딱 와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통증이 치매성 통증이거든요. 그것과 공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 자체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통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동반되기 때문에 자발통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과민된 통각과 이상 감각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통증을 기술하고 의사에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통증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환자가 있는지 가벼운 증례를 볼게요. 65세 여자 환자가 오신 거예요. 당뇨가 진단이 됐어요. DM이라고 표시된 게 당뇨를 의미하는 건데, 당화혈색소가 8.5% 정도, 썩 그리 잘 조절되지는 않는 상태이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대요. 근데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양쪽 엉덩이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 정강이까지 당기고 아파요. 근데 발바닥도 양쪽이, 발목은 차고 시리고 스치기만 해도 저린대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환자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병명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당뇨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이 아주 중증으로 진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분의 이 증례를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양쪽 엉덩이랑 우측 정강이 통증은 하지방사통이니까 신경 뿌리가 눌려갖고 생긴 신경병증성 통증이겠구나.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고 구별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발바닥이랑 발목에 아까 이상 감각이 있었잖아요. 환자가 당뇨가 오래됐으니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도 신경병증성 통증이니까 이 사람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통증은 구별돼서 나타나기보다는 환자는 어디가 저리고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척추가 동반된 질환이 심해서 어느 것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증 협착증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수술이 잘 끝난 다음에도 통증 자체가 일부분 많이 남아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 결과가 나쁘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실패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단과 구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발목을 잡고 환자의 치료에 발목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조금 깊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거구나, 그냥 신경에 병이 들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라가 아니라 왜 저렇게 되는 거구나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전이에요. 통증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펜스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걸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있는 거를 박혀 있는 상태로 계속 걸을 테니까 상처가 곪고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금방 알아차려서 통증을 통해서 회피하고 피할 수 있고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전달되는 기전을 보면 이렇게 그림에서 조직에 자극이 가고 손상이 오면 통증 수용체로 가서 이게 전달이 된 다음에 조종이 돼서 뇌로 인지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는 건데,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센서가 있으면 뇌가 있어서 이 감각이 뇌로 올라가는 상행선이 감각신경인 거고, 뇌에서 뭔가 지시를 내려갖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행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통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시각, 냄새를 맡는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이 있는데, 이 통증은 이 감각기관 중에 촉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촉각에 있는 느끼는 촉각 센서 중에서 냉점, 온점, 촉점, 압점, 통점 중에 이 통점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 수용체가 이 통점과 관련돼 있어서 통증을 받아들여주는 센서인데, 이게 각각의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통점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외부의 자극과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중요한 경보이고, 통점이 가장 많은 감각 정보이고 광범위하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가렵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간지러운 거. 이것도 사실은 통증이에요. 이것도 통점이 약하게 자극을 받아서 느끼게 되는 통증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감각 센서입니다. 자, 그럼 통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 통점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점이 많이 없으면 못 느끼게 됩니다. 통점을 순식간에 잠깐 기능을 못하게 하면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취예요. 예.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해서 마취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꼬매거나 할 때도 잘 모르잖아요. 그 주위에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서 통증을 잠깐 기절시키는 거예요. 셧다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못 느끼게 되는 거야. 센서가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통점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감각신경이 되는데, 신경은 우리 몸의 전화선이나 전선 같은 거라서 뇌로 그 통증 신호를,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신경 섬유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A베타, A데이터, C섬유 중에서 A데이터 섬유하고 C섬유가 통증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이 세 가지를 주로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통증신경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감각신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감각신경은 말초에서부터 자극을 받아서 뇌로 올라가는 상행선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보면 신경의 굵기와 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굵은 것이 있고 조금 얇은 것이 있는데, 이 통증과 관련된 것은 이 두 가지 A 델타하고 C 신경 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엘린이라고 하는 수초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은 신경의 전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신경의 전도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서 통증을 어떻게 보면 조절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자율신경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 데이터라고 하는 신경은 날카롭고 짧게 느껴주는 거 있고, C 신경 섬유는 둔하고 길게 가는 통증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탁 했을 때 금방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A 델타 신경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신경의 전도 속도가 그러니까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시속 120km 정도 돼요. 딱 느끼자마자 뇌까지 순식간에 확 하고 올라가는 거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 A베타라고 하는 감각신경은 그 외에 수많은 앞각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촉각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와 감각들을 계속 뇌로 올려보내줘요. 이건 더 빨라요. 더 두껍고 마이엘린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KTX 속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의 차이가 나면서 각가지 신경 그 센서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가 뇌로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손끝을 확 베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느끼죠. 앗 하고 그렇게 느끼죠. 그때 느끼는 날카롭고 정확한, 어디에서 오는지 알 것 같은 통증은 바로 A 데이터 섬유가 올려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하고 묵직하고 뭔가 둔하면서 길게 가는 통증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C 섬유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통증과 묵신거리면서 지속적인 통증은 신경 섬유가 조금씩 달라서 전도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 수많은 감각 정보가 모두 뇌로 가면 뇌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지금 뭐 에어컨 바람에 공기가 느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신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는 뇌로 전달되지 않고 DIG라고 하는 후근신경절을 통해 갖고 필요한 정보가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세관 같은 곳이에요. 예, 그 심사하는 곳이야. 통과할지 말지를 결정지어주는 곳인데, 이곳에서 뇌로 전달하는 것들을 맡아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이 되는 거고, 통증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면 날카로운 통증이 배어서 앗 하고 느꼈죠. 그러면 순식간에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앗 하기 전이죠. 사실상 배웠어요. 쫙 하고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DIG를 바로 통과해서 뇌로 가겠죠. 그 뇌는 통증을 딱 인지를 했어요.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베인 다음에 배웠네? 이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딱 느끼면서 뇌에서는 통증을 조절시켜주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는 이 A알파 섬유를 통해서 가요. 그래서 느낌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탁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찔리면 앗 하고, 그죠? 그리고 베이면서 오는
그 욱신거리는 늦은 통증은 시섬유를 통해서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 반응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치매 수용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일반적인 통증을 바로 치매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조절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뭐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켜요. 만일 그걸 인식해주는 뇌가 그걸 잘못 인식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모든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서 DRG를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심사를 받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신경이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이 아까 제가 전화선이나 전선과 같은 우리 몸을 각기각색의 네트워크처럼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건데, 그게 이렇게 틀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버그가 생기고 전화기에서 어때요? 잡음이 생기는 거죠. 지지직거리는 그런 신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각신경이 망가진 케이블처럼 이상 신호를 발생하게 되어서 이 망가진 감각신경이 끊임없이 계속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추에서는, 뇌에서는 끊임없이 그 정보를 받게 되고 통증 신호가 막 섞이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오만 감각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서 화면을 봤을 때 막 지지지지지지거리는 것처럼 우리 뇌도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간지러운지 모르는 그런 뒤죽박죽된 신경으로 거기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그걸 인식하고 고달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벌어질 때까지는 신경 자체에 손상이 생겨야 되는데, 이 신경을 손상시킬 때는 어떤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자극이나 조직의 손상이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증과 다양한 기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통증 기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해서 환자가 힘들고 치료의 선후관계도 불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원인들을 조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에요. 대상포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금방 회복할 수도 있지만 고령이나 면역 저하가 되어 있거나 이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이 신경통이 아주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경 자체가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도 발견과 증시에 진단과 즉시에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통증 관리와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당뇨병성 신경증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말초에 생기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당뇨와 관련되어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변성하고 혈관을 변성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암성 통증도 암세포의 침윤과 파괴로 인해서 또 암세포가 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신경이 화학적으로 변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조금 특수한 병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아주 고생받는 병이에요. 신경의 인지와 통증의 인지와 처리 조절이 안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척추질환과 관련된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겨지는 만성 통증이나 혹은 척추 질환과 관련된 만성 통증도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성요통 환자의 30%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척추 질환에서는 이 통증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척추 수술 후의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척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든 두 번이 됐든 1회 이상의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적인 통증이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failed back surgery 신드롬이라고 해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했는데 어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건 과거에 사용된 명칭이고 요즘은 그냥 척추 수술 후에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봐보면은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통증이 있으면서 척추 수술과 관련돼서 재발이 되거나 시작되어야 되고요. 수술 전보다 더 심하거나 수술 전과 이 양상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척추 수술은 하면 할수록 성공률은 점차 낮아지고 이렇게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과 신경병증성 통증과 연관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수술의 범위가 크거나 침습도가 클수록 이러한 것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척추 수술을 할 때 최소 침습적으로 가능하면 절개의 범위를 줄이고 미세하게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술을 3개 해야 되면 2개로, 2개 해야 되면 1개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2개 하지 말자. 1개 하고 또 봐서 또 하자. 이것도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형태로 가능하면은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왜 그러면은 척추 수술을 받고 이런 병들이 생기는가를 보면은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불완전한 수술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수술 자체가 확실하게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수술 후에 인전부마디에 질환이 발생해 가지고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난해한 거는 수술은 잘 됐어요. 다들 잘 됐대. 근데 환자는 아픈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척추를 수술하거나 치료를 하시는 척추 전문이라면은 당연히 경험해 볼 수밖에 없고 수술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이런 환자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2가지는 경막의 유착과 섬유화를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착으로 인한 2차적인 변화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협착증이 심해서 뼈가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신경이 눌렸어요. 이걸 잘 깎아갖고 이렇게 넓혀놨어요. 안 눌려. 그래서 MRI 찍었을 때도 잘 됐어, 수술이. 근데 환자는 힘들어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 경막이 넓어져서 눌리지는 않는데 이 수술 부위가 이 주위가 엉겨붙어서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계속 자극을 받아서 2차적인 자극을 받아서 신경 자체에 자극이 계속되다 보니까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는 거죠. 신경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에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줄여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런 신경병증 환자한테 경막의 신경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치료 등을 통해 가지고 수술 후에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증상은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방사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상감각과 통각 과민이 많아서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분절과 연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번, 5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은 5번 신경을 따라 가지고 통증이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경과인데 환자의 치료 경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신경병증이 좀 달라서요. 그리고 MRI 검사가 신경 검사 소견이 모호하고 그리고 근전도 같은 검사에서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모두 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관절통이나 아니면은 힘줄염이나 다른 통증과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것을 신경병증 통증으로 그냥 치부하고 치료하거나 약을 해도 반응을 못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척추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요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척추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아니면은 수술과는 상관이 없이 척추 질환 자체만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면은 계속 신경병증성 통증일 때 당뇨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당뇨가 위험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자체가 신경의 변성을 가지고 오고 신경병증성 통증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당뇨를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40세 남자 환자인데 당뇨를 디스크와 함께 진단받았어요. 당화 혈색소가 11.3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조절이 거의 잘 안 되는 거죠. 요통이랑 좌측 다리 방사통이고 좌측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는 통증인 거예요. 발등과 발의 감각 저하가 있었고요. MRI를 보면 4번, 5번하고 5번하고 엉덩이 1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보이죠. 특히 맨 마지막 디스크가 상당히 심해 보여요. 그래서 요천추 좌측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로 진단이 됐어요. 근데 이 환자의 병력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40세에 지금 수술을 받게 된 환자인데 시작된 병력은 훨씬 그보다 전이니까 30대 때부터 시작된 병인 거예요. 근데 30대 때 허리 수술 받고 싶지 않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가 허리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경막의 신경성형술도 하고 신경차단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증의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발과 발바닥에 감각 저하와 과민 감각은 이상 감각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치료 중인 거고 잠잘 때 잠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 감각이 있어서 아직도 약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요인인데 당뇨하고 신경의 불안전적인 손상이 더불어져서 신경병증성 통증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통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통증을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해서 원인 제거가 필요하면은 빨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의 손상이 야기돼 버리면 진행이 되어 버리면은 신경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게 가속화되고 나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갖게 돼서 수술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막 시리고 저리고 화끈거리면서 신경병증만 남게 되면은 수술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사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각 저하와 무감각해지면서 감각신경이 소실되고 이상감각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척추혈관 협착증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항상 척추 질환의 수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시기에 딱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잘 나을 타이밍에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질환과 관련된 만성 통증은 신경의 손상이나 신경근의 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손상 부위와 연관되어 발생하면서 근육 위축과 동반된 말초신경과 같이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만성 요통 환자의 3분의 1이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척추질환이라는 거는 신경의 다발이잖아요. 척추 안에는 신경 섬유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인 케이블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 병은 신경 케이블에 손상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 질환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발생하는 증상이 요통이니까 요통이 오래된 만성 요통 환자한테서는 잠재적인 신경병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악명 높은 신경병증성 통증은 다양한 증상과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되고 진단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관련성이 척추질환하고 많기 때문에 항상 척추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내가 또 신경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주의해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병증성 통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깊다면 좀 깊은 부분이 있었어요. 기초과학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학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강의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잘 전달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